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박지원입니다. 안산 거주 중인. 또 이제 이거 찍기 전에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사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이 됩니까 이거? 편집은 됩니다만 너무 많은 내용이 또 걷어지면은 안 되니까. 뭐 걷어낼 수 있다면. 걷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찍게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시간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평정심 유지.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제의를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그냥 뭐 하면 하지? 딱히 가볍게? 그냥 가볍게. 오케이.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잘 제가 살을 붙여본다던가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되게 여기 와서 보니까 촬영을 하기 적합한 구도가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집이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획을 잘못한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렇게 뭔 얘기를 해야 할까 혼자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또 이제 블로그를 쓰시는데 그 시작하셨을 때쯤에 초기 글들을 보면은 뭐 어떤 여사친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신에 대해서 글을 적으신 부분들도 있고,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사친 얘기는 좀 혐오가 담겨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네. 조신한 척하는 이제 종교 얘기부터. 근데 조신한 척 한다고 말을 하면 그건 조신한 척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진심으로 거기에 임하면 이제 조신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컨셉에 잡아먹히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지론을 거기에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전제가 인간의 생존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네, 사랑이라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어떤 형태가 있는 자원은 아니고 그냥 어떤 something. 사회적 통념으로 보통 이해되는. 그래서 그걸 대전제로 놓고 종교라는 거를 봤을 때, 종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니까 인간끼리 주고받는 사랑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하고 불멸한 존재인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이 주는 사랑으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할당량의 사랑을 충족받는 그런 메커니즘이 종교인 것 같다. 되게 종교에 대해서 해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되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우리 인간이 야생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했던 어떤 관심이나 서로가 서로를 챙겨줘야 했던 그런 관계적인 에너지를 좀 더 점잖은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챙겨주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행위보다 이렇게 하나의 절대자를 가정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 어떤 뭔가 그런 개념이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인과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거는 최근에 한 생각인데 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결핍은 다 성욕의 하위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성욕이 단순히 보통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라 종족 번식의 욕구잖아. 일단 그쵸. 종족 번식의 욕구라 하면 일단 종의 유지를 위한 생존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종의 유지는 단일 개체의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 아님. 그러니까 어쨌든 성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느끼는 모든 결핍을 성욕이라고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프로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왜냐면은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하시던 어쨌든 네. 인간의 사회적인 결핍에서 오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비슷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그런 결핍은 이제 단일 개체가 혼자 다니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관계에서 오는 안정성을 얻는 개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안정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네. 그래서 신을 믿는 행위가 어떻게 사랑을 수급받을 수 있냐 였는데, 네.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와 신이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의 본질은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서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정적인 나와 엄청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 진짜 가까이서 내 모든 걸 바라봐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제 그 보통 이제 외로움이라고 표현되는 생존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결핍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관계 유지하면서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고, 되게 맞네요.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 또 종교의 다른 측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신과 인간이 맺게 되는 그런 관계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런 공통된 하나의 대상을 믿으면서 공유하면서 그 집단 간의 어떤 유대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데는 어떠한 한 상상의 개념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도 그런 게 아닐까. 저도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종교의 1차적 목표는 신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필멸자들과의 관계는 부수적인 수입이다. 그죠.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종교를 이렇게 해체적으로 놓다 보면 이제 그럼 교리가 왜 있냐? 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냐? 교리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체계적이고 깊은 얘기가 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왜 있냐? 이게 신앙심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깊게 믿고 있냐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렇죠. 신앙심이 높을수록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의 밀도가 달라져요. 밀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깊게 믿을수록 더 큰 많은 양의 사랑이, 그러니까 더 양질의 사랑이 나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독교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보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구나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거를 실제적 물리적 사건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그거를 진짜 사실로 인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구체적인 설정을 가지고 실제화가 될수록 더 많은 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냥 여기에 뭔가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체감이 안 오는데 여기에 뭐 어떤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신이 있다 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신을. 그 서사가 좀 더 그러니까 그 서사에서 오는 감동?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서사가 신앙심을 만들고 더 높은 신앙심이 더 효과적인 그 관계? 네. 그거를 만든다. 그렇군요. 뭔가 이거 되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랑 동급으로 둔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의미를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체계적인 교리를 내세우고 이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신 개인에 대한 설정하고 이제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규칙적인 교리하고 설정적인 교리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별로 둘 다 관심이 없습니다. 딱히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긴다. 왜냐면 나 안 믿으니까 나는. 그쵸. 그렇군요. 근데 그 설정 측면의 교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덕질에 가깝다고 봤는데 네. 이 어떤 미소녀 캐릭터가 사실 그냥 이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얘 생일도 알고 싶어하고 혈액형도 알고 싶어하고 MBTI도 알고 싶어하는 거가 이제 종교의 교리와 같은 메커니즘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선망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같은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체화 얼마나 얘를 사실에 가깝게 내가 연상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존재를 이 땅 위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부여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그런 걸로써 구현이 된 것이다. 구현된 것이다. 아마 예수 MBTI 치면 나올 텐데. 뭐 INFJ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설정적인 교리보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윤리, 도덕에서의 그런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종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교리들을 들어보면 되게 우리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사실 이 선과 악이라는 건 엄연히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잖아요. 그렇기에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되게 인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을 지향하면서 사는 과정이 더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저는 그런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딱히 기독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중학교 때부터 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냥 가장 이제 멀리 퍼져 있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일단 그렇죠. 지금도 그냥 예시를 기독교로 들었을 뿐이지 사실 이게 기독교에 한정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모든 행위가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뭐지? 인도의 그 종교 이름이 뭐였죠? 힌두교. 힌두교는 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듀스 101처럼 이렇게 덕질할 만한 캐릭터를 쫙 깔아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뷔페 같은 느낌. 어쨌든 본질은 그러니까 구원론이나 어쨌든 그런 규칙적인 교리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그 대상이 하나든 그냥 그 세계 자체이든 어쨌든 나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어줄 어떤 무언가가 있기만 하면 그거는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프로듀스 101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돌이 팬이랑 하는 어떤 영상통화 팬미팅 이런 느낌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되게 신기한 얘기 나눠봤고, 종교. 근데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개인적인 별로 부분인가요? 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애초에 저는 안 믿었고 옛날부터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반대 쪽에 있는 그런 거니까. 나는 한 번도 못 해본 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신앙은 재능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재능의 영역이다. 그죠. 또 요즘에 들어서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팩트 신봉자들이 많아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재능도 있다. 종교를 믿는 것에. 전 재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그 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치. 제가 시도를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만의 작은 신 만들기. 그죠? 어제 그런 종류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신을 만든다는 게, 새로운 서사를 만든다는 거, 그게 어떠한 신흥 종교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요즘에 사이비라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다 어디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뭔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도. 또 그런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들도 몇천 년을 이렇게 이어져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욱 견고한 설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인간의 한계점일 수 있지 않을까? 재능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는 사실 그리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폭력적인 주장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전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이단은 사실 진영 논리에 불과하고 사이비의 기준은 이제 피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뭐 교리의 문제, 이거는 진짜 그냥 정치적인 문제다, 종교 간에. 그죠. 결국에 주장하시는 바로는 그 관계 유지가 중요한 거니까. 맞네요. 공부는 뭐 공부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탐구하실 때는 뭐 나무위키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냥 하시나요? 혼자 안산천에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오. 딱히 뭐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공부를 부분은. 하진 않았고. 그렇군요. 또 뭐 기독교 말고도 다른 분야의, 뭐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나무위키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수업 들으면서 이제 카발라 나무위키 정독했고. 카발라 얘기를 찍기 전에 했었는데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반의 신비주의 철학인데, 야, 씨,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보지? 일단 주 목적은 이제 신과의 합일. 그러니까 내가 신과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신의 뜻을 내 몸으로 행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서 주요 개념이 그 뭐라 했지? 비존재? 음존재. 음존재가 뭐냐? 이제 보통의 이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들은 그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이 무조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나눠지기 전에 있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머시기를 음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표면적으로만 이해가 안 됐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부르더라. 아무튼 그렇더라. 찾아보니까. 어떤 수행을 거쳐서 내가 신과 하나를 이뤄서 인간의 몸으로 신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식의 수행 방법이 있더라. 진짜 특이하다. 근데 완전 특이하네요. 물론 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나무위키 피셜입니다. 더욱 어쩌면 신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만큼 그쵸. 가까운 게 없잖아요, 사실. 어떤 금단의 선을 넘어버린 것만 같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 네. 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게 딱 그 대행? 불교에서 말하는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소생들의 구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볼 수 있게. 어렵네요, 너무. 웬만하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절머리를 내지는 않는데 이거는 개념이 많이 오묘하고, 네, 어렵다. 그 카발라? 그거에 대한 정보는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것도 나무위키 문서 타고 그런 식으로 된 건가요? 아니, 그 릴스를 보는 쇼츠를 보는데 에반게리온이 나와서. 에반게리온?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제가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위키로 대충 보는 척만 하다가 카발라라는 게 있길래 거기서. 와, 에반게리온에 카발라가 나오는구나. 또 이
나무위키라는 그런 플랫폼 매체가 또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의 불분명성이나 누구나 문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으신지. 사실 별 생각이 없기도 하고 저는 나무위키를 나름 바람직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딱 그 얕은 지식을 얻기 위해. 딱 그 흥미 위주. 딱 그 재밌을 정도만 보고 이제 뭐가 더 생기면 이제 따로 더 찾아보거나 나무위키를 나가서. 그게 맞죠. 딱 그 정도가 그 플랫폼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되게 또 저도 진짜 옛날에 나무위키 자주 보고 그러면은 저는 앱도 깔아놨거든요 핸드폰에. 그래가지고 그 검색창 옆에 보면은 주제를 랜덤으로 돌릴 수 있는 그거 아세요? 그거를 1시간 동안 돌리면 또 그런 시간도 보낸 적이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로그 그 얘기 중에 기독교를 방금까지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여사친 얘기를 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사친론이 뭐냐? 네. 사실 여가 한정은 아니고 이제 사친론, X사친론, 여남사친론, 남여사친론, 여남사친론 대충.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결혼이라는 관습이 애초에 없었다가, 그러니까 애초에 나눈 제도였다가 결혼이라는 관습이 생기고, 결혼이라는 관습이 생긴 한참 뒤에 연애라는 문화가 생겼는데, 그 연애라는 문화가 생기고 갑자기 최근에 그 썸이라는 연애 사이에 무언가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갈수록 이제 썸과 친구 사이 하고 썸과 친구 사이의 친구 사이 그래서 친구 사이의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친구 사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계속 세분화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성 관계의 세분화가 지속되고 있다. 더 빠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꼴 보기 싫다. 네.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혹시 꼴 보기 싫은 이유가 뭔지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게 왜 꼴 보기 싫냐? 이게 사실 왜 이게 세분화가 되냐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책임 분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하기 싫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고 연애까지는 하기 싫으니까 썸을 타는 거고 썸까지는 타기 싫으니까 뭐 또 이상한 걸 할 거 아니에요. 그 괘씸한 마인드가 꼴 보기 싫다. 그죠.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마인드고 또 막 그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FWB라고 Friends with Benefit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은 목적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연애를 하는 건 아닌데 성관계를 맺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사실 상호 합의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정서적인 교류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그 무게감을 최대한 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게 괘씸 포인트다. 괘씸 포인트다. 사실 애초에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무게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만 서로 원한다면은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애초에 서로 책임이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척 책임을 덜어내려고 하는 마인드가 괘씸하다. 그런 얘기군요. 네, 확실히 괘씸하긴 합니다. 상당히 괘씸합니다. 네. 사실 저도
남녀 사이의 친구가 저는 뭐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연애랑 친구랑 어떤 계속 세분화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 받는다. 네, 열이 받는다. 뭐 이게 또 내용이 막 그렇게 혐오적인 내용도 아니고 사실 그쵸. 그냥 개인의 호, 불호 이런 영역이지. 혹시 뭐 혐오의 내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사실 마일드하긴 합니다. 나 대중적인 혐오 좀. 대중적인 혐오. 또 혐오라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원시 시대 때 이제 부족끼리 싸울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혐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봤을 때 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 감정이 혐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네. 제가 말하는 혐오는 아니고 분노에 가깝죠. 분노다. 이제 불의를 보면 이제 끌어오르는. 정의로운 사내셨네요. 내 기준 정의롭지 않으면 삐뚤어진 히어로 그런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아무튼 그렇죠. 또 이 남녀 사이 관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세분화하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티를 안 내는 것은 어쨌든 이 남녀 상황 안에서 분위기를 깨면은 또 창이 나기 때문에 혼자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데 아니면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사실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죠. 누군가는 또 해야 하긴 하는데 일단 난 아니고. 왜 책임 회피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 대인이 아니라서. 대인이 아니시군요. 그릇이 안 돼서 이제. 정의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능력이 없구나. 되게 그러면은 뭐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나서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쵸. 그럼 뭐 충분히 대인이시네요? 나름 클지도 이 정도면. 네, 뭐 아무튼 또 저도 그런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동일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이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지론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부터 진짜 혐오 시작인데 빡통론이 있고 네. 빡통론과 별개로 작곡론. 네.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뭐지? 그 쿵빡 쿵혐. 네. 빡통론은 이제 보컬 빡통론과 드베 빡통론으로 나뉘는.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이론이 있어 지금. 근데 뭔가 빡통론이라는 그거는 진짜 폭력적이어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일단 판단 여부를 근데 사실 이름이 폭력적이긴 한데 그렇게 막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그럼 일단 들어보고. 빡통론. 네. 일단 보컬 빡통론과 드베 빡통론. 이제 주요 논지는 비슷한데 왜 그들이 빡통 취급을 받는가?
시작을 해야 돼요. 보낸다. 왜 항상 보컬과 드밴은 빡통 이미지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다들 은연중에 있죠, 이런 게. 이 빡통보다 어떤 합주 상황에서 참여의 지분율이 왜 낮은가로 왜 낮은가?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낮은가? 왜 낮아도 되는가? 이 사람들이 왜 낮아도 같은 수준에서 합주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일단 한국의 음악 시장은 대학이 엄청나게 큰 요소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사실 안 보죠, 이론을. 네. 사실 얘들은 뭐 표면적으로 화성학 시험이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안 시키니까 못 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학생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빡통들을 안 걸러내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빡통들이 한무 생산되는. 그러니까 빡통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안 시키니까 그냥 빡통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의 부재. 교육의 부재. 그쵸? 그래서 저는 이론을, 그러니까 솔직히 보통 한국 실용음악 커리큘럼에서 보통 모달 인터체인지까지 떼고 하잖아요. 네. 시험을 그냥 거기까지 내고 일정 점수 이하는 이제 실기 시험을 못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 이론이 먼저 되어야 한다. 먼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글을 쓸 줄 모르는데 문창과를 들어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론충은 아니지만 이론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이클 잭슨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곡을 쓸 때 자신의 어떤 뭐 몸짓, 손짓, 발짓, 막 드럼 소리 자기 입으로 막 표현하면서 그런 식으로 완전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다면.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론을 알았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뭐 그리고 그 정도로 성공한 건 결국 마이클 잭슨은 이제 물론 엄청난 사람이지만 이제 음악가보다는 퍼포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졸라리 열심히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안 한 만큼 옆에서 대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거고, 결국 공부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마이클 잭슨만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시기에는 사실 환경이 이론을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2023년에 나무위키도 있고 그냥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사실 환경 탓을 하는 건 좀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음악 이론이 뭐가 어렵습니까? 뭐 하면 되는 거죠. 전 수포자거든요. 네. 중학교 수학보다 쉽습니다, 솔직히. 제가 2차 방정식에서 벽 느꼈는데. 근데 그건 저도 동의해요. 음악 이론 진짜 쉬워요. 저도 그때 접었거든요.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하루 종일 12시간씩 펜 잡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 딴 따라 한다고 악기나 좀 뚱땅거리다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와가지고 빡통짓 하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가 필요하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부가 필요하게 그래요. 해야 한다. 어른들이 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을 안 받으면 된다. 그쵸. 음, 확실히 교육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크다. 그리고 이 2차적으로는 빡통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않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원인이 있다. 될 수 있다. 근데 좀 세상에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 저나 지원 씨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배움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생각하고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하는데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치 않다. 왜냐면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뭔가 어쩌면 이게 불필요한 기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인간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포장을 하는 만큼 그거를 거스르는 것 자체가 어떤 예외적인 사례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70%의 사람이 그런데 너 왜 그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나만 화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사람들이 진짜로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건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음악 이론 공부가 네. 재미없으면 저는 자격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격이 안 돼 있다. 솔직히 음악을 왜 합니까? 재밌어서 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죠. 재밌어서 하는데 재미를 못 느끼면 사실 어차피 재미없을 거면 음악을 왜 합니까? 공부하면 되지. 똑같이 재미없다면 아웃풋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결국에 음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런 소위 예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글 다음으로 가장 우리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라는 거는 진짜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성대 건강한 성대가 있다면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허들이 낮아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외로 네. 그렇게 대신 공부할 사람이 줄을 설 만큼 노래를 잘하면 보컬은 저는 빡통이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빡통이라는 표현을 근데 고수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감이 맛있잖아요. 아, 어감이 맛있으니까. 또 도파민맨답게. 보컬은 그래도 된다. 보컬은 노래를 그래도 돼. 그만큼 잘하면. 내가 안 해도 옆에서 해줄 거니까. 사실 뭐 모든 분야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드럼 베이스는 안 된다. 아, 해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럼 베이스는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밴마 할 때 드럼이 빡통짓 하면 쫓아내면 되는데 보컬을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드럼 베이스에게 더 치명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람은 항상 발전을 꽤 해야죠. 해야죠. 이게 뭐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도 그 사람만
어떤 발전을 꾀한 그런 거고, 그럴 만한 자신이 없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발전을 꾀하는 거니까 결국에 그런 태도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제 네. 작곡론. 작곡론은 학부 수준에서 과연 작곡 전공이 필요한가? 작곡 전공이라는 게 왜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이 실용음악 전공하는 사람들끼리도 또 되게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그런 주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기술적으로 연마하는 어떤 거 하나 하고 그냥 자신의 음악적 이해도 이렇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악기 전공들은 자기 악기 연습을 하니까 악기를 하고, 아예 그냥 미디를 하는 사람들도 미디 술에 대한 그런 테크닉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작곡은 애매해, 포지션이. 악기를 엄청 하지도 않고 미디를 엄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그냥 클래식 음대 작곡 전공처럼 그러니까 그냥 밴드 편곡 말고 진짜 그냥 이론 변태들 모여 있는 스트링 편곡 아니면 브라스 편곡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전공만의 기술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실용음악 대학교의 작곡 전공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는 척한다. 뭐 제가 생각하는 악곡 전공의 덕목은 악기를 한 3개씩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메인, 그러니까 악기 하나는 전공자만큼 칠 수 있어야 그만큼의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걸 할 수 있지도 않고 사실 고3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애초에 고3 수준에서 작곡 전공의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작곡 전공이. 아무래도 또 작곡이라는 게 되게 넓은 분야다 보니까 넓은 분야죠. 왜냐하면 어떤 악기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화성학이라던가 편곡적인 아이디어, 뭐 곡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그래야 하는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런 전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20살한테서 뭐 고3한테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되게 음악적인 경험이 많아야 생기는 지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센스에 기대는 그런 전공? 이쪽은 그쵸. 애매하다. 그러니까 작곡 전공을 놓을 거면 차라리 예대 싱송 시스템처럼 그냥 다 뽑아놓고 작곡 부전공 할 사람 그래서 이제 신청자들에 한해서 걔네들을 작곡 전공으로 만들거나 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은 시스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곡 전공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부조리하다. 되게 이거는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요즘에 와서는 어떤 작곡 전공이 미디를 만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런 전자음악과의 어떤 분야가 조금 혼용된 것도 있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더 애매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입지가 바로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자기 악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저는 딱 대학
고등학생 때까지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자기 악기를 엄청 하는 게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악기를 잘 다루게 되면서 들리는 게 또 있으니까. 네. 그게 시퀀서도 악기로 취급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 전공이 미디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작곡 전공이 미디를 전자음악만큼 하냐? 라고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가능성이 크죠, 사실. 작곡 전공이 근데 피아노를 피아노 전공만큼 치냐?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는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크죠. 네. 작곡 전공은 필연적으로 자기 악기가 없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음악적인 이해에 그러니까 노력의 효율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너무 큰 그림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분명 악기를 어느 정도 쳐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얻지 않고 그러니까 학부생 수준에서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작곡 전공은. 사실 대학원에 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곡 전공은. 솔직히 대중음악 편곡이 엄청난 이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약간 이 악기를 미디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 미디를 전자음악 전공만큼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음악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흐릿하게 가지고 있는 전자음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되게 치중되어 있다. 그런 전자적인 음악이라던가 그런 대충 그런 이미지인데 어떤 작곡 전공이 이렇게 미디를 본 악기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는데 뭐 물론 대중음악이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한데 뭔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작곡 전공이 없어지면서 차라리 전자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작곡 전공을 전자음악 쪽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자음악도 사실 미디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쵸. 전자음악 그러니까 진짜 그 신디나 그런 걸 만지는 걸 따로 놓고 아예 시퀀싱 전공을 아예 거기로 통합을 시키거나 일정 부분 파일을 가져와서 작곡이랑 전자음악 사이에 괜찮네요. 정도 되면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오 아쉽게도 쿵빵로는 다음에 하는 걸로. 쿵혐 그거는 또 길어지니까 되게 긴 얘기잖아요. 좀 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별 생각 없어요. 평소에 맨날 하던 생각이라 크게 뭘 막 준비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좋네요. 이제 촬영 뭐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Yeah.